어디를 볼 거냐면 아까 첫 번째 테마인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여기서는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를 좀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은 이제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아까 뭐 저당 수익률 이게 뭐야, 이거는 이제 은행 이자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 이자율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으니까, 대충 돈을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싸요, 싸요? 좀 싸다는 얘기죠.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작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구나,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지렛대 효과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93페이지 이제 두 번째 테마, 수익률이 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염이 뭐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은 뭐고 오염이 뭐냐, 이렇게. 자,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1억을 예치했는데 보통 수익률 하면 연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연. 어떤 회사가 수익률이 무슨 뭐 300%이다 아니면요 뭐 30%다 그럴 때는 1년 동안에 그 수익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요 30년 동안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년을 단위로 해서, 자, 1억을 은행에다 예치했는데 은행에서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얼마 버는가요? 5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분에 500만 원 하니까 5%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분율 같은 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할 겁니다. 계산하는 거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어쨌거나 1억 투자해서 얼마 벌 수 있다고요?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구나. 이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수익률. 자, 그래서 이 1억을 뭐라고 하냐면 1억을 투하 자본 이렇게 할게요. 자, 투하 자본이라는 게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투하를 뭐라고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만 원 버는 거죠. 이걸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수익 이렇게 할 때는 비용을 뺀 거 있죠. 이걸 순수익 해줍니다.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순수익. 그러니까 자, 근데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는 뭐 비용 나갈 거 거의 없겠죠. 예, 근데 부동산 투자해서 1년 동안 번 돈 중에는 나갈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다 뺀 거 있죠. 이게 바로 순수익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요? 순금 해줍니다. 순금. 따라해 보세요. 순금. 순. 자, 그 다음에 자,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이걸요 순자산 이렇게 하듯이 어쨌거나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몇 %라고요? 5%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이자는 찾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자만 홀랑 찾아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자만 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에 1억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1억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도 1년 지나서 500만 원 이자를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도 결국은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꼴이죠? 그 다음 연도에도 몇 프로 버는 거예요? 5%를 버는 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또 해볼게요. 또 500만 원 찾아 썼다고 치자. 그러면 통장에 1억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도 500만 원 이자를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이때도 몇 프로 버는 거예요? 5%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기초의 투자액이죠. 애초에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벌었냐, 아니면요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 뭐라고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1년 단위로 이렇게. 자, 그래서 수익률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노량진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자, 노량진에 가면은 그 학원 같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뭐 공무원 학원도 많이 있고 입시 학원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중개사 학원도 있고 또 무슨 경찰 학원 아니면 뭐 소방 학원, 임용시험 뭐 이런 별의별 학원이 많이 있죠. 각종 자격증 학원 이런 게 있는데, 자, 학원이 많으니까 이 동네에는 음식점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 학원들이 많으면 그 고시원 이런 것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뭐 숙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 있는 고시원들은 뭐 잠만 자기보다는 공부도 하는 고시원이죠. 이런 진짜 고시원입니다. 그죠?
고시 공부하는 데 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고시원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고시원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개업소에 몇 군데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고시원들이 아니면 그 부동산이 팔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장사가 아주 잘 돼서 권리금 많이 받고 팔 수 있죠.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조금 이 장사 접으려고 좀 싸게라도 내놓고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 B라는 고시원은 이거 중개사님이 브리핑해 주기를 애초에 1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라고요? 매년 한 30% 정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프로 벌고 있다고요? 30%. 근데 이제 D라는 부동산은 애초에 1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500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라고요? 5%다. 이 계산하는 거 나중에 할 거니까 왜 5%냐? 이거는 그냥 모르시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똑같은 투자액이 1억이라면 당연히 뭐라고요? 장사 잘 되는 데 가고 싶어요? 안 되는 데 가고 싶어요? 잘 되는 데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빠글빠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한테 밥도 헤매기고 하는데 점심때 정도에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빠글빠글하다는 얘기죠. 요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마음에 쏙 드네요. 요거 저한테 파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B라는 고시원 주인이 그래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B라는 고시원이 그럴 겁니다. 그래 나 어차피 팔려고 내놨는데 너 얼마 줄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저도 1억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B라는 고시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꺼져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꺼져. 이거 1년 동안 나올 겁니다. 너랑 상대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을 들여서 그 갈비집을 딱 차렸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 점심시간에 그 줄을 막 서 있는 겁니다. 아마 30m씩 막. 그러니까 대박 나니까 얘는 자기가 1억만 받고 팔으려고 해나요? 천만에요. 권리금 잔뜩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 비싸게 구입했다면 얘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 3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10%밖에 못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 올리려고 하니까 에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안 살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집에 그냥 갈래다가 여기까지 온 길에 노량진까지 온 길에 여기 한번 살짝 들려봤습니다. 들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날린다고요? 팔이 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고시원전이 하도 할 일이 없어서 파리채 들고 팔이 막 잡고 있다는 얘기죠. 벽에 팔이 앉아 있으면 그거 막 두드러 패서 막 잡는 그 지저분하게 그런 막 들어온 게 묻어요, 안 묻어요? 그래도 재밌다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저분하게 잡고 있네요. 그냥 모기약 풀면 되는 거지. 자, 어쨌거나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팔이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아줌마가 고시원 주인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괜히 투자했다가는 그나마 1억도 날릴 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더니 파리채 잡은 아줌마가 헤드슬라이딩으로 달려들면서 헤드슬라이딩이 뭐냐면 머리부터 막 들이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지끄랭이 잡으면서 뭐라고요? 왜 그래요 오빠님? 그 대신 내가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싸게 구입한다면 요건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수익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0% 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은 자,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장사가요 안 되는 것들은 싸게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10% 정도라고 한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10%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자꾸 올리려니까 내 입장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10%가 안 되는 것들은 싸게 파니까 내 입장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죠. 결국은 몇 프로밖에 못 번다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10% 정도밖에 못 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자, 이 싸게 나오는 부동산들이 간혹 가다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더라도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인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 시세를 인터넷으로 뒤져서 이제 시세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개업소에 써 있는 금액 보고서 그냥 막 팔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싸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그 외국으로 이민 가려다 보니까 저 돈이 그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애가 이제 수술하려다 보니까 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니까 좀 싸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그 집주인이, 고시원 주인이 판단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평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얘가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세보다 뭐라고요? 싸게 나온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싸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잘 관리하는 게 일단에 어떤 중개사가 성공하는 어떤 가장 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아주 시세보다 저평가돼서 나온 물건입니다. 알겠죠?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매년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30% 정도, 20% 있죠? 2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지 않고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수익률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름.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있죠?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익이라고요? 기대 수익률. 자,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이걸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슨 수익이라고요? 요구 수익률. 자, 어쨌거나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니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요?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알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번다고요?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를 벌어요? 20%나 벌 수 있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다만 약간 의심스러운 게 여기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아니면 다른 뭐 술집 시장은 약간 높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형성돼 있냐, 이게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렇지 어쨌거나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얘는 뭐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실제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벌었다고요? 2,5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버는 거냐면 25%를 버는 겁니다. 알겠죠? 이 25%를 뭐라고 하냐면 실현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익이라고요? 실현 수익률. 자, 요거는 이제 실제 1년이 지나서 실제 벌은 수익률이죠? 요걸 뭐라고요? 실현 수익률 이렇게 하는데 얘는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겁니다. 얘는 A에 진짜 투자했더니 1년이 지나서 실제로 벌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A를 투자할지 B를 투자할지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얘는 1년이 지나서 그동안 투자가 잘 됐구나 하는 판단 기준이지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투자 결정은 A를 투자할까 B를 투자할까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뭐와 뭐를 가지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요 정도일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에서 알아본다고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염이라는 것은 또 뭐냐? 오염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대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기대 수익률에서 변동될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아니면요, 뭐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뭐 어떤 정도, 이런 걸 뭐라고요?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볼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1월 달에 자세히 할 겁니다. 자, 94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저희 뭐냐? 오염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했을래나요? 아니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대충 예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해서 이 정도가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측했냐면 이런 식으로 예측한 겁니다. A라는 부동산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억 투자하면 1년 동안에 자, 고시형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고시형 경기가 좋다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보통일 경우는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불황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제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물어봐서 평균을 내봤더니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자, 항상 100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00 중에서 한 40 정도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죠. 아시죠? 예를 들어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한 40명은 좋아질 걸 예상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빠질 가능성도 한 40%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일 될 가능성은요 20% 정도 된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평균을 딱 냈는데 자, 이 평균은 이제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가중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산술 평균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요거 세 놈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산술 평균이다. 그냥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산술 평균이다. 근데 가중 평균은 어디다 더 가중치를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더 크죠?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2,100만 원 곱하기 40%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20% 플러스 1,900 곱하기 뭐라고요? 4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이 40을 그대로 곱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는 자, 나중에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기세요. 이거를 소수점으로 할 때는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두 칸 가면 돼요. 알겠죠? 앞으로 두 칸 가면 점이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0.1이 0.4가 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두 칸 가면 점이 찍히죠? 그러면 0.4. 만약에 100분율을 하면 뒤로 두 칸 가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40%. 다시 해요? 예, 이거는 1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뭘 기준으로요? 1을. 요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안 가면 제가 1월 달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런 거 산수도 할 거예요. 산수도 할 겁니다. 100분율이 뭐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다시 잠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배우러 여기 왔나 하면서 뭐 환불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농담이고, 어쨌거나 그런 거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앞으로 두 칸 가면 뭐라고요? 소수점. 뒤로 두 칸 가면요? 100분율이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하기면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20%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다. 뭐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 같은 거 볼게요. 얘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천만 원 되죠? 되는데 나중에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100만 원 더 들어오죠? 경기가 나빠도 한 1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S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는 술집입니다. 술 앞자 따서 뭐라고요? 술집. 그래서 술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1억 투자하니까 기대된 수익이 2천만 원 나왔답니다. 기대 수익이 얼마 나왔다고요?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한 얘기죠? 1억 투자에 2천만 원 벌듯이 얘도 1억 투자에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라고요? 20%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렇게 술집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술집 경기가 좋다면 한 8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얼마라고요? 8천만 원. 대박 날 수 있네요.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불황이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40%, 20%, 얼마라고요? 40%.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자,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라고요? 20% 맞죠? 근데 이 술집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술집 같은 경우는 얘도 기대 수익인 2천만 원 맞죠? 맞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아주 대박 날 수 있죠? 8천만 원 정도로 대박 날 수 있죠? 경기가 나쁘면요. 대박 말고 대박 거꾸로 한 거예요? 쪽박 날 수 있네요. 쪽박 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술집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서 벗어나갈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걸 위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네, 이런 거는요. 자기가 기대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뭐가 작다고요? 위험이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기대치는 동일한데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맨날 돈만 있으면 뭐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러 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잘하면 한번 대박 내보자. 잘못하면요 집안 풍지박사 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 같은 걸 많이 투자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잘하면 대박. 쪽박 나죠? 근데 같은 돈이라도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요,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적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등락폭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알겠죠? 잘해도 조금 더 벌고, 잘하면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난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은행에다 예금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은행에 예금할 때는 1억을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500만 원. 근데 은행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그 예금 있죠? 이런 것들 예금하게 되면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보증해 준 겁니다. 라고요? 물론 보증이 약간씩 되지만 어쨌거나 국가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을 가능성은 100%라는 얘기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100%.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도 100%, 나빠도 뭐라고요?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을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요? 100%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기대치가 500만 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얼마라고요?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요. 위험이 없다 해줍니다. 뭐가 없다고요? 위험이 없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요거를 여기 끄트머리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겨우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5%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인데 기분 되게 나쁘네. 어쨌거나 그 5%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무위험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무위험 수익률.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확산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확산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없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95페이지에 오른쪽 맨 아래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이 크냐 작냐 이런 것만 얘기했죠. 위험이 뭐라고요? 크냐 작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작아질 수 있냐 했죠. 옳은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자,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 크게 이제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요거는 다른 사업이 아니라 굳이 고시원 사업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요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요 사업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 사업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이걸요 사업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뭐 한번 써볼게요. 금융적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뭐 법적 위험이다. 아니면요 그 인플레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요 자 위치 저기 유동성 위험이다. 할 수 있죠.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사업상 위험은 이제 다른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하는 바람에요?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시원 경기 자, 맨 먼저 얘는 시장 위험이다 해갖고 자 고시원 경기가 전체로 뭐 그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죠. 뭐 이것 때문에 크게 손해 보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시장 위험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경기가 불황이 될 수 있죠. 고시원 경기가.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다 해갖고 운영을 아주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운영을 개판을 하면요 손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 맡겨놓고 항상 자기는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그게 손해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운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다.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여기다 고시원을 딱 차렸는데 노량진에다가 자 어느 날 여기다 병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병원 딱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자, 요즘에 도심 한복판에도 병원 같은 게 막 장례식장 차리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딱 들어온 바람에 고시원 창문을 열 때마다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왔다 갔다 가요? 시체 아침부터.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리 뭐 사람 언젠가는 죽긴 죽는 거지만 아침부터 자,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지. 굳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죠? 좋으면 그 옆에다 사세요. 거기 가서. 어쨌거나, 그다지.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 살려고 안 살려고 해?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손해볼 수 있죠? 그런 걸요. 위치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아까 제가 자,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거 얘기하면서 위험이라는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중에 자, 이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하시면 돼요.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략적으로 그런 얘기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대충 그런 얘기구나. 이게 중요하지. 세세하게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뭐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틀 내에서 서서히 뭐라고요? 이렇게 굳히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서서히 굳혀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위험은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요즘에 공법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 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죠.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크게 손해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이 변해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하면 이자율도 변동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원리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화폐. 그러니까 이런 걸 실물자산이다 해줍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실물자산.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같이 올라가니까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때는 돈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은행에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고정금리로 빌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것들이 막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원금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아서 그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자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방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이거 팔려고 내놨는데 한두 달 내 팔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돈이 급해서 그죠? 애가 수술해야 되는데 한두 달 팔리면 다행이지만 1년이 되도록 5년이다 안 팔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돈이 막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지 않는 시장이 존재하는 바람에 결국은 크게 시장 가치를 손해보고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험은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요? 위험이라 하는데 자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벗어나서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걸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아예 없다 하는 걸 뭐라고요? 오염이 없다. 알겠죠?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자, 이 위험이 크냐 작냐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 지역은 왜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 형성돼 있냐. 요거는 96페이지.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2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떤 얘기라고요? 어려운 얘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약간 이해가 될 듯하다. 그럼 다행이고, 나 참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뭐라고요? 극히 정상이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이해가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뭐라고요? 비정상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약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셨죠? 예.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서 대충 뭐 대충 저런 얘기구나 하시면 됩니다. 대충 저런 얘기다. 지금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약간 좀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는 왜 한 10%가 형성돼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은행에서 형성돼 있는 자 어디를 공부하는 거냐면 그 96페이지에 위쪽에 자 그 오염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행에다 돈을 예금했을 때 은행에서 한 3% 정도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데 자 물론 은행마다 이자율이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고 은행도 예금 상품이 다양합니다. 상품별로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자 다른데 다만 평균 잡았을 때 얼마라고요? 3% 정도를 벌 수가 있다 치자. 근데 왜 저축은행권에 가면은 이자율이 한 5% 높냐 그런 얘기죠. 뭐 이거보다 좀 못 미치지만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권의 예금 이자율보다는 저축은행이죠. 여기 가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금이 높아요. 알겠죠? 자, 왜 높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높냐?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1년도에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은행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네들이
자, 그 돈을 이제 빌려갖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 돈을 빌려서 예금 받은 거 있죠? 예금 돈을 가지고 주로 이제 수도권 일부에 그 아파트 건설사 있죠? 얘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것도, 그 1군 건설업체, 2군 건설업체가 아니라 한 3군 건설업체 있죠? 이런 데 이제 돈을 막 빌려준 겁니다. 약간 좀 신용이 떨어지는 건설업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돈을 막 빌려줬는데 PF 형태로 빌려줬습니다. PF가 뭐냐면 사업성만 보고 이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이제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 2000년도 후반경에 2010년 이전에요. 그때 이제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지어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알겠죠? 분양이. 자, 왜냐하면 그 보금자리 그런 게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뭐 수도권 일대에다가 신도시 같은 거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지어낸 겁니다. 지어냈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 주택 있죠? 요걸 막 또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도심에서 그린벨트 같은 거 해지하고서 막 짓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에 접근성이 좋은 데 있죠? 이런 데 막 지어대니까, 자, 예전에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 있죠? 거의 분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포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텅텅 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준 걸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회수를 없었던 겁니다. 그죠? 회수를 못 하니까 예금자들을 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5천만 원 정도는 누가요? 정부에서 갚아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 보험공사에서 갚아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못 받은 겁니다. 알겠죠? 회수를, 그러니까 저축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서 예금해놓고 회수를 못 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망한 은행들이 어디냐면 저축은행이 뭐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솔로몬이라든가 토마토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사무아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망한 겁니다. 알겠죠? 줄줄이 망해서 결국은 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은 공적자금 투입해서 정부에서 막아줬던 겁니다. 알겠죠? 공적자금이 세금입니다. 알겠죠? 생각하다 막아주고 났더니 이거를 회수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이제 공적자금을 막아줬으니까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을 준줄이 이제 파산시키면서 결국은 다른 은행에다 팔아치우고만 했던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은행권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겠죠?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다 예금했다가는 나중에 이 저축은행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예금하게 되면 약간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합니다.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위험해요. 알겠죠? 그럼 뭐하다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축은행에서 이자를 더 준다고 한다면, 뭘 더 준다고요? 더 준다고 한다면, 행여나 약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여기다 예금할 수도 있는 거죠? 뭔 얘기 하겠죠? 다시 할게요. 약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자를 더 준다고 하니까 여기다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런 위험도 감수하면서 지금 저축은행권에다가 5천만 원 초과해서 예금한 자 있죠? 예금자들 돈이 5천만 원 초과한 돈들이 한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약간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자를 더 준다고 하니까 여기다 예금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자신탁이라 해볼게요. 이 투자신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 자산운용 아니면 한화투자증권 이런 데 있죠?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데를 투자신탁사다 혹은 투신사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투신사.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할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얘들한테 돈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돈 좀 믿고 맡기면서 잘 좀 투자해 달라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똘똘한 애들 채용해 갖고 이렇게 긁어모은 걸 펀드라고 하는데, 얘들 말로는 이 돈 가지고 이제 똘똘한 애들이 주로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어디다가요? 그러면 주가가 분야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 스스로 빼고 넘겨줄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가 폭락했으면. 알겠죠?
그런다고 해서 자, 우리한테 내가 너 왜 한 푼도 안 돌려줘 하면 걔들이 뭐라고요? 그럼 너 우리한테 왜 맡겼냐 그럽니다. 뭐하러 맡겼냐? 투자가 봐요. 우리는 주식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전문가한테 이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이 투자를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원금을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요, 모든 위험을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MVP60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발음도 안 되네요. 무슨 펀드라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MVP60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 다 좀 못 미치지만, 가정해보는 겁니다. 약간 못 미치지만, 8%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점점, 자,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 더 이자를 더 준다면 아니면 수익을 더 보장해 준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자,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 외에도 추가로 한 2% 정도를 다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 외에도 추가로 얼마라고요? 5% 정도를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문제 제기하겠죠?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은행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크거나 작거나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있으니까 자,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죠? 거기 상응하는 수익률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자,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처럼 추가적으로 더 수익률을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걸요,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에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위험률뿐만 아니라 위험에 따른 수익률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는 그 위험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3% 정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왜 이 정도를 요구하냐면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치하면 1년 동안 이 돈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료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요 얘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위험에는, 자, 이 내가 잘해서 아니면 못해서 생긴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크게 손해보는 거죠?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크게 이득 봐요, 안 봐요? 자, 이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요. 그게 손해보죠? 이거는 자기가 잘해서, 아니면 자기가 못해서 생긴 위험이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부동산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나중에. 그러면 전체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네요.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는 얘기죠. 자, 저축은행에다가 투자하면 수익률이 올라가죠. 위험이 커졌죠. 이거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것도 똑같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은,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이렇게 요걸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알겠죠? 그 정도 위험 수준에 따라 이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얘는 그거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극히 비정상적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면 별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자, 어제가 느낌으로, 그죠? 빌. 따라해보세요. 빌. 네, 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느낌으로. 지금은, 뭔가 아주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대충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는 위험이 좀 커질 수 있죠? 그런 위험은 나랑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쪽으로는 나랑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인플레가 예상된다. 이거 예상되는 인플레라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1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요게 100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화폐 100만 원이에요. 화폐 얼마라고요? 100만 원인데 100이라고 쓸까요? 요 100만 원인데 요걸로 예전에는 물건을 1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걸 똑같은 물건을 몇 개라고요? 10개를 구입했는데 자, 인플레가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이게 1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물건을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요 100만 원의 가치가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자,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추가로 더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알겠죠?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자,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얘기 때문에 이 경제학에서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똑같은 돈을 받으면 얘가 손해죠,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알겠죠?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다른 데 줘볼게요. 어떤 부동산이든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장사 안 되는 건 낮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약간 저평가돼서 나온 게 있어 없어요?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자, 이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행여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다. 자, 이번에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런 부동산은 벗어날 가능성이 작은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아예 없는 걸 뭐라고요? 위험이 없다. 근데 왜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작을 수 있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요 지역은 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요거는 이 지역에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의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그 정도는 추가로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왜 저축은행에서는 이자율이 높냐는 얘기죠? 요거는 나랑은 상관없이 이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따라 결정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랑은 상관없이 모든 고시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정도 좀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알게 모르게. 알겠죠?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예상된 인플레도 감안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요구수율의 정체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아까는 온다고 해놓고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바뀌셨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뭐라고요? 아, 대충 저런 얘기구나. 알겠죠? 대충 저런 얘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구수익률의 정체를 좀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점점 오염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내가 세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